젠슨항 방안이 발표됐을 때 중국 반도체 매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엔비디아 한국 부품 창고 점검 방문. 10년 전부터 중국은 한국을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4박 5일이 지나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 납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불가능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세계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남자가 4박 5일을 오직 한국에서만 보냈습니다. 방문한 한국 기업이 9곳을 넘었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검색과 게임, 로봇을 만드는 회사까지. 업종도 달랐고 사옥도 달랐고 만난 사람도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같았습니다. 전부 한국이었다는 것. 대만도, 중국도, 일본도 없었어요.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4박 5일이 가장 또렷하게 보여줬거든요. 그 방문이 단순 납품 관계였다면 4박 5일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 만드는 인공지능용 고대 역폭 메모리, 세계 시장의 60% 이상이 한국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10대 중 6대 이상의 심장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메모리가 없으면 슈퍼컴퓨터 자체를 조립할 수가 없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의 한 해 규모만 약 82조 원이에요. 서울 시민 전체가 4년을 써도 남는 돈이거든요. 한국이천과 청주의 공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심장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에서 31년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장악하던 1990년대부터 이 업계를 걸어온 사람이에요. 편집장이 이번 취재를 맡기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차피 납품 계약 점검이겠지. 금방 쓰고 와. 퇴직 후 반도체 전문 매체로 옮긴 지 8년이 됐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절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도시바 공장으로 연수를 왔었습니다. 메모장을 들고 와서 받아 적었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어차피 핵심 설계는 우리 몫이고 생산은 한국 몫이라는 게 그 시절 세상의 순서였으니까요. 그 순서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인천행 비행기에 탔거든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린 건 6월 5일 오후였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기다리는 사이 공항 대형 화면에서 속보가 흘렀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이름은 베라 루빈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연산장치 중 가장 강력한 기계라고 불리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사가 공식 확정됐다는 속보였거든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단순 공급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으로 로드맵을 설계한다는 거였어요. 납품 파트너가 아니라 설계 파트너라는 말이었거든요. 지물을 손에 쥔 채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처럼 차가운 공항 냉기가 등줄기를 스쳤어요. 설계 파트너. 그 두 글자가 귓속 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납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납품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겠지 하고 다시 짐을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공급업체 계약에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에 자리를 잡으면서 메모장을 꺼냈거든요. 젠슨황 방안,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관계의 장기화. 기사 제목을 먼저 써뒀어요. 아직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창밖으로 이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그 초록색 사이로 굴뚝이 보였거든요. 큼직한 공장 건물이었어요. 빨간 글씨, SK 하이닉스. 바로 저 공장에서 저 메모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의 심장이 저기 있는 거네요. 머릿속에 오래된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 초 도시바 공장 연수실에서 메모를 하던 한국 기술자였어요. 고개를 3번 끄덕이던 그 손. 어차피 설계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 손이 지금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메모장에 적힌 것들이 지금 슈퍼컴퓨터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의 공장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그날 저녁 서울 홍대 골목 한 식당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1등 기업의 수장이 한국 대기업 회장들과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선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짓겠다는 말이었어요. 납품 점검이라고 했는데
연구센터라니.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6월 6일 아침이었거든요. 어제 공항에서 본 속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베라 루빈, SK 하이닉스 공동 설계 파트너. 그 단어가 잠을 방해했어요. 진짜 설계 파트너라면 이건 납품 점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걸렸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어요. 창유리에 흐릿하게 김이 서려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냈습니다. 저 아래 신호등이 파랗다가 빨갛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강 쪽으로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도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아침을 시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도쿄였거든요. 편집장이었습니다. 어제 홍대선언 봤어? 인공지능 연구센터 짓는다는 거? 빨리 써. 제목은 이미 정했으니까. 젠승황 방안, 엔비디아 한국 장기 납품처 확보. 그것만 쓰고 와. 전화를 끊었어요. 창문에 이마를 댔거든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납품처. 그 말이 맞는 걸까요? 맞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공급업체와의 장기 계약에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마케팅의 영역이거든요. 실질은 달라도. 그런 사례는 업계에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1990년대 도쿄였거든요. 그 시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알이 일본 것이었습니다. 도시바, 일본전기, 히타치. 이 세 회사가 세계 반도체 공장을 사실상 나눠 가졌거든요. 독일이 자동차를, 미국이 항공기를 가진 것처럼 반도체는 일본의 영역이었어요. 세계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나선 건 그 한복판이었거든요. 세계가 웃었습니다. 일본 업계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말들이 나왔어요. 기껏해야 싸구려 호발주자. 설계는 영원히 일본이 할 것. 우리 도시바 공장에도 당시 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있었거든요. 2명이었습니다. 젊었어요. 25 전후였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어요.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공정 설명을 들을 때마다 2번씩 적었습니다. 한국어로 1번, 일본어로 1번. 질문도 했어요. 평범하게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수준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구조를 물었고, 그 다음 주엔 공정 순서를 물었고, 그 다음엔 왜 그 순서여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기꺼이. 어차피 핵심 설계는 일본이 갖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생산 공정은 알아도 설계 테이블까지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납품 공장은 될 수 있어도 기술 파트너는 못 된다고. 그게 그 시절 업계의 통념이었습니다. 저도 그 통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연수가 끝나고 2사람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짧게 악수를 했거든요. 2사람 다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창가에서 멀어져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어젯밤 속보가 그대로 떠 있었거든요. 베라 루빈, 고대 여폭 메모리, 설계 단계부터 공동 개발,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래에 수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부가 고성능 연산 장치 26만 장 도입을 확정했다는 항목이었어요. 26만 장.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봤습니다. 납품처가 커진 거겠지. 납품 규모가 늘어난 거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놨는데 기사가 안 써졌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제목을 치려는데 커서가 빈칸에서 깜빡이기만 했어요. 모닝콜 직후에 마신 캔커피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아무 맛도 안 났거든요. 내일 기자회견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 8일 오전 SK 서린빌딩 공동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면 알게 되겠지. 납품처 확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기사를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두국을 덮었습니다. 호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잠깐 벽에 등을 기댔거든요. 도시바 공장 연수실에서
메모장을 들고 있던 두 젊은이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메모장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거든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회전문 틈새로 서울의 6월 공기가 들어왔어요. 도쿄와 달랐거든요. 더 짙고 더 촉촉한 공기였습니다. 어딘가 풀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오후에 홍대 골목을 찾아갔거든요. 어젯밤 삼소 회동이 열렸다는 식당 앞에 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벽에 연기 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거든요. 세계 인공지능 패권을 쥔 남자가 여기서 한국 회장들과 고기를 구웠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서울의 연구센터를 짓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고요. 왜 연구센터가 필요한 걸까요? 납품차라면 연구센터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질문이 뒷골을 두드렸습니다. 두 손을 쥐고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내일 SK 서린빌딩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 들은 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분석 인생을 한꺼번에 뒤집었습니다. 6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젠슨황이 있었어요. 이번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게임 회사였습니다. NC소프트, 크래프톤, 일본 취재진 사이에서 잠깐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게임 회사는 납품처가 아니잖아요. 공급망 점검과 상관없는 장소잖아요. 왜 거기를 가는 걸까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젯밤부터 마음에 걸렸던 항목 하나를 다시 꺼냈거든요. 6월 5일 홍대 삼소 회동 자리에서 나온 발표였습니다. 젠슨황이 직접 입으로 꺼낸 말이었어요. 한국에 가져온 새로운 사업이 4가지라고 했습니다. 베라 루빈, 베라 CPU, RTX 스파크, 제슨 토르. 전부 엔비디아의 차세대 신제품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 먼저 공개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대만 타이페이 행사가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행사였어요. 그 무대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서울 홍대 식당에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습니다. 납품처의 신제품을 먼저 공개하지는 않죠. 설계 파트너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상대에게 먼저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얼른 밀어냈습니다. 마케팅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기대치를 올려두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관계를 과장해서 포장하는 건 이 업계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 했는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기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경제 전문지 기자였거든요. 마스다 도루였어요. 반도체 업계 행사에서 두어 번 마주친 얼굴이었습니다. 아는 척을 했더니 자리를 옮겨왔거든요. 그도 같은 시각으로 서울에 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봐요? 납품처 확보 아닙니까? 마스다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볍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확인받고 싶어하는 톤이었습니다. 그렇겠지. 규모가 커진 납품이겠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거든요. 확신이 담기질 않았어요. 마스다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자기가 정리한 항목들이 빼곡했어요. 4박 5일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해는 1박 2일이었잖아요. 그때는 기자회견도 없었고요. 이번엔 공동브리핑까지 잡혀있고. 마스다가 펜끝으로 항목을 짚었거든요. 베라 루빈의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전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루빈이 뭔지 알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연산장치 중 가장 빠른 기계예요. 그 심장을 한국이 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의 빛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눈이 부셨거든요. 대만이 설계 파트너인데 뭐가 달라진 거야?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이번엔 메모리만이 아니에요. 마스다가 노트를 닫으면서 말했거든요. 현대차량도 이번에 뭔가 됐다고 하던데 제슨 토르, 자율주행 차량용 연산장치예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위에서 한국 자동차가 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로봇도, 게임도. 그래서 오늘 게임 회사에 간 거였군요. 게임이 아니라 게임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 한국 게임 회사가 이번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납품처가 아니라는 게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스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더 했어요. 그나저나 엔비디아 채용 공고 봤어요? 서울 근무 조건으로 올라와 있던데 피지컬 인공지능 담당 엔지니어, 로보틱스 담당 연구원. 그거 내년에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뽑겠다는 거잖아요. 마스다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이 남아 있었어요.
연구센터를 짓는 회사가 연수계약 창고에 연구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연구센터를 짓는 건 그 나라에 오래 있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납품처에는 창고를 짓고 파트너에게는 연구소를 짓는 거거든요. 노트북 화면에 기사 제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제목이었어요. 젠슨왕 방안, 엔비디아 한국 장기 납품처 확보. 커서가 그 앞에서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울 수 없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들어봐야 했거든요. 직접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납득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카페 창가에 따뜻한 오후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피가 완전히 식어 있었거든요. 뒤늦게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엔비디아 채용 페이지를 직접 찾아봤거든요. 마스다 말이 맞았습니다. 서울 근무 조건, 피지컬, 인공지능 전문가, 로보틱스 연구원, 공고가 올라가 있었어요. 지원 마감은 별도 공지였고 즉시 채용이 가능하다는 표기였거든요. 화면을 닫았어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호텔 창밖에 서울 야경이 넓게 깔려 있었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내일 기자회견장이 있겠거든요. SK 서린빌딩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납품처라는 세 글자로 정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저 빌딩에서 나올 말이 납품처가 아닐 거라는 걸. 다만 들을 때까지는 쓸쓸 수가 없었거든요.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귀로 들어야만 인정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6월 8일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종로구 SK 서린빌딩 앞에 섰어요. 아직 10시, 발표까지 1시간 이상 남아 있었는데 입구부터 사람이 넘쳤거든요. 공매 기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섞인 채 로비가 웅웅거렸어요. 이 발표를 보러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온 거였더라고요. 납품처 확보 발표에 이렇게 많이 올까요? 그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밀려드는 인파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장 문이 열리자 에어컨 냉기가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여름 코트 안쪽이 싸늘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앞줄 두 번째였거든요.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 뚜껑을 땄어요. 무대 위 자리 두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각 10시에 최태원 SK 회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젠슨 황이 걸어왔거든요. 검은 가죽 자켓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는 자켓이잖아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어요.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젠슨 황이 자리에 앉으면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취재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가장 큰 파트너. 그건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파트너십의 새로운 강화를 발표합니다. 수년. 펜이 잠깐 멈췄어요. 다년간, 다중 플랫폼, 다중 기술, 그리고 SK 내 여러 사업 부문이 함께하는 최초의 파트너십입니다. 최초. 그 단어를 받아 적을 때 손끝이 이상했거든요.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납품 계약에는 최초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거든요. 최초는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쓰는 말이잖아요. 젠슨 황이 계속 말했습니다. 베라 루빈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베라 CPU, RTX 스파크, 제슨 토르, 엔비디아의 모든 신제품에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이 뭔지는 업계 사람이라면 알거든요. 다음 세대 제품 전체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부터 함께 설계한다는 거예요. 납품은 제품이 확정된 다음에 결정됩니다.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이것은 납품이 아닌데요. 그 생각을 또 밀어냈습니다. 발표 형식이 화려할 수 있잖아요. 마케팅이 과장될 수 있거든요. 기자가 주어진 말을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거든요. 젠슨 황이 대답했습니다. 2년보다 깁니다. 그리고 향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2년보다 길다. 회의장 소리가 잠깐 묻혔습니다.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침묵이 귓속에 생겼어요. 납품 계약은 보통 1년이거든요. 길어야 2년이에요. 2년을 넘는 계약을 공급업체와 맺는 경우는 드뭅니다. 핵심 설계 파트너하고만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술 로드맵이 2년 이상 공유돼야 그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세대 제품을 함께 보고 있어야 그 기간이 설정되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양사가 인공지능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인공지능을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간다. 취재 수첩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앞줄 기자들이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무대를 향해 있었거든요. 화면 속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또 터졌어요. 1시간 뒤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로 도심의 6월의 빛이 이마를 눌렀어요. 눈을 가늘게 떴거든요. 빌딩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늘이 시원했어요. 거기 잠깐 서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편집장한테 보내려던 초안 메시지가 화면에 있었어요. 어젯밤에 써뒀던 거였거든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젠슨 황 방한, 엔비디아 한국 장기 납품처 확보.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지우기 버튼 위에 갔습니다.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또 올라갔어요. 이번엔 눌렀습니다. 제목이 사라졌어요. 빈칸이 남았습니다. 새로 쓰려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랐어요. 납품처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1년 동안 이 업계를 봐왔는데 적절한 단어가 안 잡혔거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좁은 길이었거든요. 양쪽 건물 사이로 파란 하늘이 길쭉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골목 안에서 울렸어요. 마스다였습니다. 같은 골목을 걷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마스다도 안 했거든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납품처가 아니라는 것. 마스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삼성전자도 오늘 오후에 발표 있다고 하던데요. 발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도요? 그러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 두 회사 전부가 오늘 하루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한국 두 회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80%가 넘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메모리 10개 중 8개예요. 그 두 회사 전부가 오늘 한날에 손을 잡는 거거든요. 마스다가 골목을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파란 하늘 조각이 머리 위에 있었거든요. 세계 인공지능 메모리 80%. 오늘 오후에 삼성까지 발표가 나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납품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소리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선 이미 그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호텔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발표가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영현 부회장이 젠슨 황을 만나고 있다는 속보가 아까부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호텔 입구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로비 양쪽을 채우고 있었어요. 취재구역은 입구 바깥쪽이었거든요. 50여 명 넘는 카메라가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섰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전영현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황 최고 경영자와 오랫동안 같이 협력해왔는데 오늘 가장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어떤 협력인지. 내년부터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그 다음 세대 메모리까지 장기적인 협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차세대, 그 다음 세대. 취재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펜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오전에 SK에서 나온 말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제품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없는 제품을 함께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삼성전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SK하이닉스, 오후에 삼성전자, 하루 안에 두 회사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업계 사람이라면 알거든요. 세계 인공지능 핵심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0%를 넘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기관 숫자를 봐도 같은 결론이거든요. 10개 만들면 8개가 한국산이에요. 나머지 2개 중 하나가 미국산이고 하나가 중국산이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겨우 따라온 거예요. 82조 원짜리 시장이에요. 한국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돈이 이 메모리 하나에서 나옵니다. 서울과 부산의 모든 지하철을 50년 동안 운영하고도 남는 규모거든요. 그 82조 원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발표들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도 그런 거거든요. 전 두 회장이 호텔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카메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전화기를 들고 뛰거나 노트북을 열었거든요. 속보를 쏘는 시간이었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파에서 벗어나 호텔 앞 작은 공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단 옆 야외 벤치가 있었거든요. 거기 앉았습니다. 햇빛이 강했어요. 눈을 가늘게 떴거든요. 손등에 금세 온기가 쌓였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 받아 적은 것들이 빼곡했거든요. 오전 SK 기자회견, 오후 삼성전자 발표, 두 회사 합산 80% 이상, 단연 계약, 공동 설계, 차세대 제품 전부, 장기 파트너십, 그리고 취재 수첩 첫 장에 적어뒀던 편집장 제목이 있었습니다. 젠슨황 방안, 엔비디아 한국 장기 납품처 확보. 어제 오후에 써뒀던 거예요. 그걸 지웠다가 오늘 아침 다시 썼거든요. 보험처럼요. 혹시라도 아직 납품처 관계라는 쪽으로 정리가 될까 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발표를 보고 나서도 저 제목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납품처라면 왜 공동 설계를 하는 걸까요? 납품처라면 왜 차세대 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걸까요? 납품처라면 왜 2년이 넘는 계약을 맺는 걸까요? 하나씩 따져보면 전부 납품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인정하면 그 다음이 달라지잖아요. 인정하면 오랫동안 쓰왔던 분석들이 전부 틀린 게 됩니다. 한국을 부품 공급자로 규정했던 보고서들이, 설계는 영원히 일본과 미국의 영역이라고 썼던 것들이요. 그래서 아직 합리화를 하려 했어요. 물론 공동개발이라는 형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엔비디아가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안에서 메모리 사양을 맞춰가는 거라면 여전히 납품의 구조잖아요. 형식만 달라진 거지 본질은 같은 거 아닐까요? 화단 앞 작은 분수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는 물줄기였어요. 낮은 소리였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31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논리를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합리화가 필요 없는 결론이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납품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못 쓰고 있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스다였거든요. 코엑스에 반도체 전시공간 있는 거 알아요? 상설 전시관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데 한번 와봐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택시를 잡았거든요. 코엑스까지 20분이 안 됐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마스다가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반도체 공정 모형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실물 크기보다 크게 확대한 칩 단면 모형이었습니다. 쌓아 올린 층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각 층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설명 카드가 붙어 있었거든요. 마스다가 한 모형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였어요. 여러 장의 평평한 판을 수직으로 쌓은 구조였거든요. 층층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일반 메모리랑 다른 건 이 층들을 관통하는 수직 연결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연결선이 데이터를 수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지 않고 위아래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처음 개발한 게 SK 하이닉스였습니다. 2013년이었거든요. 마스다가 사명 카드를 가리켰어요. 이걸 처음 만든 게 한국이에요. 엔비디아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이 먼저 만들어서 엔비디아한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전 제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모형을 봤어요. 쌓아 올린 얇은 판들이 빛을 받아 빛났거든요.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도시바 공장 연수실에서 메모장을 들고 있던 그 두 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적고 또 적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납품 공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손들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구조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전시관을 나왔어요. 코엑스 야외 통로였거든요. 오후 늦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스다가 먼저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음이 느렸거든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고 느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받아 적은 내용들을 다시 펼쳤거든요. 82조 원, 80%, 단연 공동설계, 차세대 전 제품, 서울연구센터, 그리고 고대 여폭 메모리 최초 개발 2013년 한국. 납품처라는 단어를 고집하려면 이 전부를 무시해야 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젠순왕 본인이 직접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는지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내일 출국이에요. 떠나는 길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했거든요. 마지막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문장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문장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6월 9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프레스센터 기자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젠순왕 방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어제 이틀치 취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SK 서린빌딩 기자회견 내용, 전영현 부회장 발표, 코엑스 전시관에서 마스다와 나눈 대화, 고대역폭 메모리 최초 개발 연도 2013년, 한국, 빼곡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제목칸에 커서를 올려놨어요. 여전히 납품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납품처, 납품처.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오늘 출국 전까지 편집장한테 초안을 넘겨야 했어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6글자였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기자실 에어컨 바람이 낮고 고르게 흘렀거든요. 왼쪽에서 일본 기자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기자실을 채웠어요. 전화기가 울렸거든요. 마스다였습니다. 지금 출국장 쪽으로 나와요. 발표가 있대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은 기자실에 두고 수첩만 들었습니다. 빠르게 걸었거든요.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였어요. 일반 공항이 아니었거든요. 기업 전용 항공기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취재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이미 카메라가 여러 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 섰습니다. 오전 햇빛이 활주로 쪽에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부셨거든요. 손을 이마 위에 댔습니다. 마스다가 옆에 와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납품처라는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뭐라는 말을 들을지도 몰랐어요. 잠시 후 검은 가죽 자켓이 보였습니다. 젠슨 왕이 걸어 나왔어요. 취재진을 향해 멈췄거든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곳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사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 뒤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고. SK 하이닉스와 단연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서로에게 매우 좋은 위닝 계약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쁩니다. 파트너십, 또 그 단어였거든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 질문이 나왔거든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젠슨 왕이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짧았는데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인공지능 선도국입니다. 수첩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 3대 인공지능 선도국.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인공지능 연구 인력과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중공업과 제조업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결합이 한국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나라. 귀로 들었는데 믿기지 않았거든요. 또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취재 구역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잠깐 끊겼거든요. 다들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불가능. 한국의 기술 없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상기계를 만드는 남자가 한국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다를 봤거든요. 마스다가 수첩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받아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랫입술이 살짝 당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거든요. 저 표정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았어요.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였거든요. 젠슨 왕이 취재진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섰습니다. 검은 자켓이 항공기 쪽으로 멀어졌거든요. 햇빛이 강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활주로 끝쪽에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속보를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발이 안 움직였어요. 마스다도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활주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다가 멀어졌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지나서 마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마스다가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주차장 쪽이었어요. 걸음이 어제보다 느렸거든요.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등이 어제보다 더 굽어 있었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편집장 이름이 화면에 있었어요. 기사 초안을 기다리고 있겠거든요. 납품처 확보라는 제목도 기다리고 있겠지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전화할 수 없었어요. 세계 3대 인공지능 선도국,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 그 두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납품처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단어를 더 이상 억지로 밀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숫자도 알고 발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이해하는 것과 가슴이 움직이는 건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건 머리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편집장한테 쓰려는 기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됐거든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이천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곳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요. 반도체가 아직 싸구려 모방품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그 공장이 처음 세워진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야 했습니다. 왜인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활주로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파란 하늘만 넓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오전 햇빛이 활주로 포장 위에서 흰 열기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돌렸어요. 이천행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전화기로 찾았거든요. 2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뭔가를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이천에 내려서요. 가야 했거든요. 이천행 버스는 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낮은 들판이 펼쳐졌거든요. 여름 풀냄새가 버스 환기구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6월의 경기도 들판이었어요. 초록이 짙었거든요. 도쿄 근교와 비슷한 풍경인데 왠지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 말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창에 이마를 댔어요. 젠슨왕 방한 취재를 위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이천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편집장은 기사 초안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납품처 확보라는 제목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기사는 아직 한 줄도 안 썼고 버스는 이천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뭘 보러 가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천 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정류장 앞에서 잠깐 멈췄거든요. 어느 방향인지 몰랐습니다. 전화기로 찾았어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버스로 20분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작은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공장 앞 정류장에서 내린 건 오후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큰 공장이 들판 한복판에 있다는 게. 건물이 여러 동이었거든요. 하얀 벽과 유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굴뚝 같은 건 없었어요. 반도체 공장이라 외부에서 봐서는 안에서 뭘 만드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문 앞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세계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의 심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장 정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취재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쇳덩이를 가공하는 냄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깨끗한 공기였어요. 오히려 아무 냄새도 안 났거든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물건이 나오는 곳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게요.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골목이 있었어요. 오래된 식당들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성에가 꼈다가 지워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집들이었거든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거기 있었을 것 같은 집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계셨거든요.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손이 컸거든요. 손등에 굵은 힘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게 쥐어왔던 손이었어요. 무거운 걸 오래 들어온 손이거든요. 된장에 채소를 넣은 찌개가 나왔어요. 뚝배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거든요. 젓가락을 들면서 할아버지 쪽을 봤어요. 이 근처에 오래 사셨나요? 할아버지가 행주를 카운터에 내려놓으셨어요. 공장 생기기 전부터요.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공장 생기기 전부터요. 1983년 현대전자가 이천에 공장을 세운 게 그 해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해가 넘은 일이에요. 그때 공장 지을 때 어땠어요? 이 동네가요? 할아버지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말이 많았지요.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동네에 뭘 짓는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다음 말이 나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뚝배기 찌개가 작게 보글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어떤 감정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담담했거든요. 오래된 사실을 이야기하듯이요. 비난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던 거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웃었다고. 그 말이 귓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시바 공장 연수실이 떠올랐어요. 메모장을 들고 있던 두 사람의 손이요. 공정 설명을 들으면서 2번씩 적어 내려가던 그 손이요. 어차피 설계까지는 못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쳐줬던 기억이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비웃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르쳐줘서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왔습니다. 알아챘어요. 감췄어요.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행주로 카운터를 닫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표정이었어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호흡을 한번 가다듬었거든요.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31년치의 무게가 갑자기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납품처, 부품 창고, 설계는 영원히 일본이 한다. 오랫동안 써왔던 말들이 지금 이 식당 한켠에서 전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손등을 다시 봤습니다. 저 손이 이 동네를 지켰어요. 공장이 생기기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켰거든요. 비웃음이 있던 시절에도 여기 있었고 40해가 지나서 저 공장이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던 지금도 여기 계셨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처럼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달라지게 한 거잖아요.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요. 한국의 공장을 지었던 사람들이요. 40해 전 이 이천 들판 한복판에서 삽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목이 잠겼습니다.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뜨거웠거든요. 그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을 깜빡였거든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었거든요. 무언가를 쓰려 했는데 처음 쓴 글자가 기사가 아니었어요. 틀렸습니다. 그 세 글자를 썼거든요. 세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부품 공급자라고 불렀던 그 분석이요. 설계는 영원히 일본의 몫이라고 썼던 보고서들이요. 한국 반도체를 후발주자로만 봤던 뭐만 봤던 모든 시간이요.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이 공장 옆 식당에서 밥을 지으셨던 거거든요. 비웃음을 들으면서 삽을 드셨던 분들이요. 40해가 지나서 그 삽질이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이 됐는데 그걸 몰랐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만든 거예요. 숫자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칭찬해서 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이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된 거였습니다. 그게 세계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만든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국물 한 그릇을 더 가져오셨어요. 더 드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저력이에요. 어떤 숫자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요. 그분들이 지금 이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이천 식당을 나온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인천공항행 버스를 기다렸어요. 오후 늦은 햇빛이 낮게 깔려 있었거든요. 이천 들판 위로 긴 그림자가 뻗어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이 그 그림자 안에 있었어요. 흰 벽이 노란 빛으로 물들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왔습니다. 풀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이 동네 바람이었거든요. 서울도 도쿄도 아닌 이 들판만의 냄새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번 깊이 들이셨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이 넘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거든요. 어두워지는 경기도 들판이 창 너머로 흘렀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7장 첫 페이지에 쓴 3글자가 있었거든요. 틀렸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 썼습니다. 4박 5일, 고대 여폭 메모리, 세계 점유율 60% 이상. 한국의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불가능합니다. 이 3줄이 이번 취재의 전부였어요. 납품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였어요. 세계 인공지능 패권을 쥔 남자가 4박 5일을 오직 한국에서만 보낸 이유가 이 3줄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3줄의 뒤에는 마흔회가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있던 시절에 이천 들판 한복판에서 삽을 든 사람들의 마흔회가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버스 안 불빛만 남았거든요. 무릎이 수첩 페이지가 노랗게 빛났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2번 갔거든요. 어디야? 초안 어떻게 됐어? 제목 바꿔야 해. 침묵이 잠깐 있었습니다. 납품차 아니야? 아니야. 또 침묵이었어요. 그러면 뭐야?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3줄이 거기 있었거든요. 설계 파트너야. 처음부터. 다음 세대 제품 전부를 함께 만드는 거야. 한국 없이는 슈퍼컴퓨터가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직접 했어. 편집장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거 확인된 거야? 기자회견에서 직접 들었어. 삼성전자 발표도 들었고 이천까지 다녀왔어. 이천은 왜? 왜인지 설명하려 했는데 말이 잘 안 정리됐어요. 버스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편집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써와. 제목 네가 잡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이 깊을 무렵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쳤어요. 탑승구 앞 대기석에 앉았거든요. 탑승 안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진 공간이었어요. 바깥 활주로 불빛이 유리 너머로 보였거든요. 항공기 몇 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빈 페이지에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지우고 또 썼어요. 3번 지웠거든요. 4번째에야 멈췄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1등 기업이 4박 5일을 한국에서만 보낸 이유. 납품이 아니라 설계 파트너. 그게 맞는 제목이었어요. 납품처 확보라는 6글자를 며칠 동안 붙들고 있었거든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6글자가 맞으면 오랫동안 써왔던 분석들이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SK 서린빌딩에서 무너졌어요. 신라호텔 앞에서 더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천식당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틀렸어요. 도시바 공장 연수생들이 설계까지는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한국을 부품 공급자로 규정했던 수십 편의 보고서도요. 납품처라는 단어로 이번 방안을 정리하려 했던 것도요. 전부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가볍다는 걸 몰랐거든요. 쥐고 있던 것을 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들고 있었던 건데 내려놓으니까 손이 가벼웠거든요.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의 설계 파트너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를 처음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일본이 비웃었던 그 나라가요. 이천 들판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공장을 세웠던 그 나라가요. 메모장을 들고 도시바 연수실에 앉아 2번씩 받아 적었던 그 손들이 만든 나라가요. 그 나라가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산기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처음으로 설계한 곳이요. 다음 세대 제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파트너가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세계 인공지능 1등 기업의 수장에게서 직접 들은 나라가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일어섰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었거든요. 탑승구 앞에 줄이 생겨 있었어요. 그 줄 뒤에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였거든요. 짐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좌석이 좁았거든요. 창밖으로 인천공항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불빛 안 어딘가에 이번 4박 5일이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기사 제목이 써 있었거든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 2013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배운 것들이 저 2줄로 정리됐거든요. 납품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설계한 나라였고
2013년에 이미 세계가 생각지 못한 구조를 먼저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멍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들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국 해안선이었거든요. 구름이 그 위를 가렸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어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있었어요. 틀렸습니다라는 세 글자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거든요. 약간 거칠었어요. 종이 특유의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이 수첩을 처음 꺼낸 게 인천공항 입국장이었어요. 거기서 납품차라는 제목을 썼거든요. 그 제목이 이 수첩 어딘가에 지워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진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졌어요. 4박 5일, 60% 이상, 불가능, 2013년, 2000, 마흔에, 비웃음 속의 삽질. 그것들이 지금 이 수첩 안에 있었거든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창밖이 희게 빛났어요. 무릎이 수첩 위로도 그 빛이 떨어졌거든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졌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도쿄까지는 2시간 남짓이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기사를 써야 했어요. 제목은 이미 있었습니다. 쓸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더 이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창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과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득 찬 느낌이었거든요. 뭔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자리에 생기는 것이었어요. 수첩을 가방에 천천히 넣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빈 화면이 열렸거든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갔어요. 기사가 써졌거든요.